네, 자 오늘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돼 있고요. 예, 그런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이 있는 섹터가 바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리바바도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 또는 많은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현재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또 프리마켓 뉴욕 또 중국 기업들도 봐야겠죠. 예, 중국 기업들 최근에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오는 지금 중국 시리즈 2탄 오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네. 최근에 뭐 중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 그리고 과거에 정말 중국에 투자했다가 많이 물려서 많이 아픈 사람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다시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주가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네. 야 지금 알리바바라도 지금 빨리 담아야 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어서 했던 이야기 좀 이어서 한번 오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예. 이제 지난 이야기 해주니까 일주일 예. 지났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얘기했는지 짧게 좋습니다. 말씀드려요.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중국 현 시점에서 지금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포트폴리오를 조금 담고 가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거든요. 예.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지금 가는 길이 결국에는 본인들도 GDP를 성장시켜야 되고 하는 어떤 막다른 골목길에 왔었는데 예. 거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AI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결국엔 이 효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이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예, 예. 유동성 장세 측면에서도 지금 뭐 이제 뭐 개인 고객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도 당대회전에 2년 전부터 돈을 푼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유동성이 몰리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초입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 세계 기금들이 여전히 중국 비중이 많이 비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울 수밖에 중국에 없다. 만약에 좀 불꽃이 튄다면 네.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 기금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베팅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구조적으로 떠밀려 가듯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금들도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벤치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금들이 쓸 수 있는 편한 이제 벤치마크가 MSCI 월드예요. 이 MSCI 월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3.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금들도 이 벤치마크를 상회하거나 적어도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까지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좋았고요. 그전에는 인도가 좋았잖아요. 중국은 3년 정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들의 벤치마크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중국을 비우고 일본을 늘리면 벤치마크보다 올라갈 수 있겠죠. 벤치마크는 여전히 중국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이런 스킨들을 많이 써왔거든요. 예, 예. 근데 작년 9월부터 해서 중국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내 벤치마크가 나는 중국 비중이 없는데 여긴 중국 비중이 있는데 중국이 오르니까 벤치마크는 올라가는데 저는 못 따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담기 시작한 기간도 있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변동이 심했다 보니까 요번에도 페이크인가 해가지고 안 들어간 곳이 사실 더 많다라고 봐야겠죠. 예.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기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금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비중 채워야죠라고 했을 때 개인처럼 당장 ETF나 뭐 이런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선정하고 자금 집행하고 위에 올리고 적어도 몇 달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떠밀려들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내년 1분기 늦으면 2분기까지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중국 시장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그 자금 집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중국이 확 돌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9월 달에 작년 네. 9월에는 급격하게 올라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가 상반기에는 계속 좋았는데 예. 홍콩 증시는 조금 지금 횡보하는 반면에 중국 증시는 상반기에 계속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둘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과거처럼 엄청나게 급등했느냐라고 하면 종목별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지수 자체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기금들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달러가 최근에 뭐 강세를 보였다 약세로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 추세라고 하면 달러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런 가능성에서 달러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도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기금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여러 개 이제 중국계 기관들 만나 보면은 예. 중국계 운용사들이 요새 이제 그 태국이나 중동 쪽에서 되게 바쁘거든요. 거기에서 중국 투자 많이 하는데요. 태국하고 중동에서요? 네, 태국이랑 중동에서. 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투자의 좀 초기 시장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태국이랑 중국이 관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투자하는 게 있는데 중동은 보니까 미국의 비중을 조금 비우고 중국 쪽으로 채우는 게 있대요. 그런 수요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증시가 좀 스테디하게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뭐 매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뭐 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도 있고 금리나 시기나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향성이나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계절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정말 뭐 많은 물량을 좀 매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자금이 또 중국으로 또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상반되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외에는 사실 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절대적인 PER 자체가 과거보다 좀 올라왔지만 절대 여전히 PER을 보게 그렇죠.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맞습니다.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아직은 좀 저렴한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사님도 그런 관점으로 약간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주도하는 산업이 네.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AI 플러스를 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AI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1월 전까지 해서 AI를 얘기했던 거는 미국 시장밖에 없어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독주했던 시장이지 맞아요. 누가 AI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투자한데도 뭐 없어요. 일본도 반도체나 뭐 이런 데 좀 했겠지만. 예. 근데 딥시크가 올해 1월에 나온 이후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AI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I가 이제 그 앞으로의 15차 5개년 계획에서 이제 AI 플러스로 AI 쪽을 밀 건데 예. 지금 AI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하드테크 쪽,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인프라 까는 쪽이랑 이제 그 팔란티어를 필두로 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이미 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수혜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뭐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중국은 보면 에너지 관련 주식들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요. 지금 하드테크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중국은 이런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AI가 밀 것은 명확한데 이게 시작된 게 미국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뒤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인프라 까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이나 뭐 요새 인프라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미국 얘기하면 자꾸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 이제 막 지금 AI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중국 AI에 대해서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는 느낌? 지금 미국에서 이미 한번 쫙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다 올린다기보다는 이쪽의 비중, 중국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정말 뭐 한 2~3% 들고 있었던 비중을 네. 이제는 그래도 한 15%까지는 좀 늘려보자. 뭐 그런 뭐 의미가 10%까지는 있겠죠. 한번 가보자. 네. 이런 어떤 일부 자금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사실 시장. 네. 뭐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네.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거야? 또 이제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증시를 정말 신경 쓰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회색 부분, 가장 긴 회색 부분을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3년 동안 중국 증시가 부진했던 시기거든요. 저 당시에 빅테크 규제, 뭐 교육 규제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나오면서 아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신경 쓰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그런 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증시 부양을 한다든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들의 성적표는 이제 증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워낙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알겠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증시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크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반쪽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증시에 대해서 자금 조달 시장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 뭐 그림자 부채도 있었고 뭐 지금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맞아요. 요 모든 부채들의 끝으로 가면 귀결되는 건 부채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부채가 문제였었고 그게 부채가 늘어나는 게 항상 걱정거리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기업들의 부채성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자본성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했었거든요. 자본성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IPO 제일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영구성 채권 발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요 두 개만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는 장세가 올라간다 싶으면 정부에서는 IPO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IPO가 시장에 많아지면 수급은 결국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본토 증시, 그러니까 A주라고 하는 본토 증시에서는 그 중국 중국 기업이 상장을 할 때 PER이 26.5배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트리가 이제 내년 1분기에 상장하잖아요. 유니트리의 어떤 경쟁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하면 뭐 유비테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테슬라도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냐의 관점 차이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경쟁자라고 하면 26.5배라고 하는 PER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장하고 나면 이거는 요 정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하겠구나. 그러면 요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며칠씩 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A주 IPO는 대박이라고 했던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게 상장돼. 근데 밸류에이션 왜 그렇게 억지로 찍어 눌러서 상장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런 유래가 됐는지. 그 틀이겠죠. 그들만의 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요? 하면서 수급이 사실은 계속 IPO가 나오면서 이런 대박이 나니까 내가 투자자라도 IPO 좀 당연히 청약하죠.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유니트리가 만약에 그 정도 밸류에이션, 뭐 2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만약에 상장된다면은 뭐 글로벌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뭐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로봇 관련된 기업이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느냐, 뭐 그거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단적인 예시로 그거는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런 스킴을 썼던 이유는 자본 조달만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투자의 시장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작년 9월부터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갑자기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9월 24일이었거든요, 정확히. 증시가 급등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뒤에 10월 1일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절 휴가. 중국은 1년에 2번 큰 휴가 있거든요. 노동절이랑 국경절. 그래서 국경절 때 이 휴가 들어가고 노동절 이 두 휴가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긴 휴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경절 이후에 소비 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결과를 딱 봤더니 자산 증식으로 인해서 이 그 소비나든지 이런 증식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죽었었는데 임장 건수도 늘어나고 판매도 조금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증시는 자본 조달 시장뿐만이 아니라 투자 시장으로도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떤 그런 것들 인식 변화를 반증하는 게 본토에서 뭐 유니트리나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거는 상장을 하는데 지금 증시 좋잖아요.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IPO가 쏟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 IPO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도 뭐 기술력은 지금 많이 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 그래도 부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맞습니다. 성장률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증시 부양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이제 과거처럼 이러한 틀을 가지지 않고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우리가 부양을 해서 많은 어떤 자금이 좀 돌게끔 해야겠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략이네요, 지금. 그렇죠. 건전한 성장으로 가게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 증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게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도 있고요, 뭐 주식 시장도 있고 예금도 있을 텐데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 지금 왼쪽에 보면 은행 정기예금을 보면 빨간색이 공상은행 기준으로 1년 이자예요. 0.95%, 3년이 1.25%. 네, 안 하죠, 이건. 네, 중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9%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부동산을 할까라고 보면 부동산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만 넣는 거거든요. 증시도 3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사 직원들 만나서 물어보면 예. MMF에 든대요, 금융사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정도로 투자할 데가 없었는데 최근 증시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국인들이 그러면 경기 안 좋으니까 돈 없어서 다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은행의 저축률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미국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우리나라처럼 못 하잖아요. 그래서 QD라고 하는 자격, 금액 그 기준을 받고 나서 받은 펀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든 ETF를 만들든 그걸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금액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질 못해요. 그래서 작년 9월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은 계속 가니까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QD 미국 투자 ETF, 펀드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ETF인데 프리미엄이 8에서 9%씩 붙었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8에서 9%를 더 내고 사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도 투자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은데 중국 증시가 좋아지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동성이 그러면 엄청나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냐?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인민은행에서 분기 기준으로 이제 가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금 배분 선호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검은색은 은행에 저축하는 거, 그리고 회색은 소비, 빨간색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는 아직까지도 부진하잖아요. 은행 예금만 증가. 중국 내에서. 네, 중국 내에서. 근데 여기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분야들이 뭐냐면 과거에 2015년도에 유동성 장세로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때, 그리고 21년도에 코로나 증시에서 급등했던 때예요. 그때는 보면 저축이 딱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많이 당해서 그런 거죠? 아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간 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뛰어들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직까지 확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지금의 어떤 주가 반등세가 좀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게 홍콩 증시거든요. 홍콩 증시에도 이제 본토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다 집계가 돼요. 근데 2020년대 보시면 이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들어온 게 15%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70%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올해 상반기에 저렇게 급등을 한 데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기여가 굉장히 컸는데 앞에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홍콩 시장이라는 그 지표만 봤을 때는 들어왔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부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고 유동성도 아직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유동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국 증시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변동이 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지침으로 이제 내리면서 하달하면서 이제 그 보험사들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보시면 8.5%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보험사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에요. 전체 금액에서. 그리고 지금 신규 보험 수익의 30%는 다 주식시장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들이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본인들의 그 보험사 그 이율을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단기적으로 테마용으로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기관들도 지금 본토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정성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국가팀이라는 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은 이제 회금공사라고 하는 이 자사운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이제 국가팀이라고 일명 불리는 운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4월 달에 보시면 중국 증시가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리버레이션 데이로 다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요 빨간색 비중이 주식형 ETF로 들어온 자금입니다. 갑자기 급증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월 빠지고 그쵸. 반등하는 그 구간 때 그냥 빠졌을 때 이제 들어온 들어간 거죠. 거예요. 예, 예. 그때 이제 국가팀이 엄청나게 ETF를 사면서 이제 그 본토 증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예. 국가팀이라고 하는 일명의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국가의 어쩜 이제 그 지도대로 들어와서 하방을 좀 방어해 주는 거라서 과거처럼 이제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할 때는 이런 국가팀들도 들어와서 하방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안정성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뭐 이렇게 뭐 사실 개인 투자자의 수급 또는 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아니라 그래서 보험부터 해서 정말 안정형을 추구하는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 바닥을 좀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기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갈 룸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아직 자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룸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지금 중국이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AI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예. 뭐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뭐 이제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 있기는 하죠. 이제 예. 과거의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기도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투자 규모라든지 뭐 그런 지금까지 플랫폼 규제나 이런 걸로 웅크려 있을 때 대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면서 예. 아직까지도 AI나 이런 데는 구축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시장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사실 지금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AI 칩을 만들겠다 또는 뭐 데이터 센터를 뭐 얼만큼 투자해가지고 요번에도 뭐 알리바바의 CEO가 나와가지고 3년 동안에 530억 달러 네. 수준으로 이제 계속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알리바바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뉴스로도 이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중국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이변에는 그럼 중국의 경제가 어떠할까?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경제가 완전히 정말 뭐 형편없는데 지금 뭐 나오는 뉴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경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중국은? 중국의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데 대비해서 펀더멘털이 아직 안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되게 크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하면은 GDP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착을 하십니다. 뭐 과거에 5% 이제 때. 10% 막 오르고 했다 보니까 지금은 5%인데 예. 이제 앞으로는 중국도 당연히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그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GDP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라고 하는 수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GDP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뭐 이제 노동 생산성도 있고요, 자본 생산성도 있고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당연히 노동비가 중국이 엄청 쌌잖아요. 그리고 FDI도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GDP를 많이 끌어올렸죠. 예. 근데 당연히 지금은 노동비가 엄청 올라가 있고, 그리고 FDI도 올해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생산성이라든지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중국 정부도 지금 목표는 총 요소 생산성 올리는 건데, 이게 결국에 총 요소 생산이 뭐냐면 뭐 이제 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효율성의 끝에 있는 건 결국엔 AI나 휴머노이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되고 그게 어떤 상용화 될 때까지는 일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가 뭐 유니틀이나 뭐 이제 뭐 옵티머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로봇 하면은 다 그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이거는 멀었죠. 근데 이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로봇 산업에서 이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산업용 로봇이 사실 더 많아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뭐 헬스케어든 뭐든 이게 결국에는 다 제조업이랑 귀결이 되는데 예. 중국이 로봇 쪽에서 지금 잘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그 제조업 OEM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서 로봇 산업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에서 분류되는 뭐 액추에이터,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근육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가보면 그 굴삭기에서 이렇게 왔다 갈 때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거 있죠. 그 액추에이터예요. 그게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굴삭기 원래 만들고 이러던 데가 지금은 로봇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저렇게 걷는 뭐 이런 로봇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이 효율성은 꾸준히 제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테무 같은 거
뭐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비웃잖아요. 아, 테무 공장에서 불났는데 봤더니 와, 지금 어떻게 하지 봤더니 20만 원어치 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테무가 그런 가성비 제품을 이제 빨리 전 세계적으로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게 이제 그 공급망 체인의 효율화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알리를 좀 이용을 해봤는데 네. 뭐 나쁘지 않던데요, 가격 네,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희화화돼서 많이 됐지만 예. 그 이면에는 이제 산업,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조업을 이제 그 산업화, 공급 체인화 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굉장히 크고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회자가 안 되지만 쉬인 같은 경우에 쉬인도 공급망 혁명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유니클로처럼 엄청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쉬인은 그 어떤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인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그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이제 웹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인기가 증가하는 옷을 며칠 만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예요. 그게 그래요? 본인들이 이제 공급망 체인을 중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공급망 혁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우습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효율성 제고로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AI랑 휴머노이드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GDP 성장을 올리는 게 앞으로는 이런 이제 굵직한 것들이 아니라 효율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과거처럼 엄청나게 안 나와도 증시나 이제 경제에는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딱 정말 짧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을 보게 되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확실하게. 뭐 물론 지금 뭐 AI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많아서 뭐 기술 쪽인 것 같긴 한데 뭐 그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세 가지 섹터가 앞으로의 이제 그 15차 5개년계 향후 5년 동안 이제 그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고 네, 세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요? 요 세 가지가 주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좀 되면은 헬스케어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헬스케어가 우리가 이제 AI가 올해 1월달에 딥시크 나오면서 딥시크 모먼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하는 헬스케어는 2020년대에 이 모먼트가 이미 왔습니다. 중국 쪽에. 근데 우리는 이제 관심이 많이 없었으니까 몰랐던 건데 저희도 이제 우시바이올로직스나 이런 회사 주관했었거든요. 당시에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들이 내려왔냐면 지금 이제 신약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기준을 중국 내 기준이 아니라 FDA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향후 그 5년 동안 중국 내에서 자본 조달된 걸로 엄청나게 많은 신약들이 나왔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신약 쪽의 비디의 30% 정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빅파마들은 특허가 많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신약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1상부터 3상까지 본인들이 하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중국을 봤더니 중국은 2상, 3상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이제 그게 FDA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요새 그걸 라이센스 하우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AI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헬스케어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